거대한 공장 한 층을 통째로 차지하고 있는 기계 한 대, 부품만 10만 개, 무게는 180톤, 가격은 한 대에 우리 돈 3,500억 원이 넘습니다. 학교 버스만한 이 괴물 같은 기계를 전 세계에서 만들 수 있는 회사는 단 하나뿐입니다. 네덜란드의 작은 도시에 본사를 둔 ASML. 자, 여기서 가장 이상한 점은 이겁니다. 돈도, 인재도, 국가의 의지도 차고 넘치는 중국이 왜 이 기계 단 한 대를 10년이 넘도록 베끼지 못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기술 자랑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전쟁, 그리고 돈으로도 시간으로도 인재 빼오기로도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벽의 정체를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은 앞으로 10년간 글로벌 자산 시장의 판도가 어디로 흘러갈지를 보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될 겁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의 믿기 힘든 사건 하나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중국 연구팀이 어렵게 손에 넣은 구형 ASML 노광 장비를 분해했습니다. 내부 구조를 완벽하게 파악해서 그대로 복제하겠다는 야심이었죠. 부품 하나하나를 뜯어내고 사진을 찍고 설계를 역추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시 조립을 하려는데 기계가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분해는 했는데 원래대로 되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ASML에 전화를 걸어 기계가 고장났으니 고쳐달라고 요청했다는 일화가 업고에 두고두고 회자됩니다. 분해해서 베끼려다 망가뜨리고 만든 회사에 SOS를 친 겁니다. 이 황당한 에피소드가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이 기계는 설계도를 손에 넣는다고 부품을 다 뜯어본다고 따라 만들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게 무슨 기계이기에 그럴까요? 이 기계의 정식 명칭은 EUV 노광 장비입니다. EUV는 극자외선, Extreme Ultraviolet의 약자입니다. 노광은 빛을 쪼인다는 뜻이고요. 쉽게 말하면 빛으로 반도체 회로를 새기는 기계입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노트북, 그리고 요즘 세상을 뒤흔드는 AI 반도체, 이 모든 첨단 칩의 심장에는 이 기계가 새긴 회로가 들어있습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을 아주 거칠게 비유하자면 도장을 찍는 것과 비슷합니다. 실리콘 웨이퍼라는 둥근 판 위에 빛으로 설계도를 인쇄하듯 새기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얼마나 작게 새길 수 있느냐입니다. 회로가 가늘고 촘촘할수록 맡은 면적에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우겨 넣을 수 있고 칩은 더 빠르고 더 적은 전력을 쓰게 됩니다. 결국 반도체 경쟁은 누가 더 미세하게 그리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빛으로 무언가를 그릴 때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빛의 파장보다 더 가는 선은 그릴 수가 없어요. 굵은 붓으로는 아무리 솜씨가 좋아도 머리카락 같은 가는 선을 그릴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기존에 쓰던 빛은 파장이 193나노미터였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회로는 이제 그보다 훨씬 더 가늘어져야 했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극자외선 EUV입니다. 이 빛의 파장은 단 13.5나노미터, 기존 빛의 14분의 1을 수준입니다. 이게 얼마나 미세한 작업인지 감을 잡아보겠습니다. 13.5나노미터라는 건 머리카락 굵기를 약 7,000분의 1로 쪼갠 수준입니다. 비유하자면 모래알 하나에 백과사전 전권의 글자를 새겨넣는 것과 같은 엄밀함입니다. 인간이 다루는 빛 중에서 거의 X선에 가까운 영역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첫 번째 거대한 벽이 등장합니다. 문제는 이 극자외선이라는 빛이 너무나도 다루기 까다롭다는 데 있습니다. 이 빛은 공기 중을 지나가기만 해도 흡수돼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기계 내부를 진공 상태로 만들어야 하죠. 게다가 더 골치 아픈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카메라나 현미경은 유리 렌즈로 빛을 모읍니다. 그런데 극자외선은 유리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렌즈에 닿는 순간 그냥 흡수돼 버려요. 렌즈를 쓸 수가 없는 빛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빛을 어떻게 모으고 튀게 만들까요? 답은 거울입니다. 유리로 통과시킬 수 없으니 거울로 반사시켜서 빛의 경로 조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울이 바로
인류가 만든 가장 정밀한 물건 중 하나입니다. 이 거울을 만드는 회사는 독일의 자이스, 칼 자이스, SMT입니다. 자이스가 만든 EUV용 거울이 얼마나 정밀하냐? 회사 측의 설명을 빌리면 이렇습니다. 만약 이 거울을 독일 국토 전체 크기만큼 확대한다면 표면에서 가장 울퉁불퉁한 부분의 높이 차이가 1mm도 안 된다는 겁니다. 독일 전체를 펼쳐놓고도 가장 큰 굴곡이 손톱보다 얇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빛의 한 톨도 흩어지지 않게 모으기 위해 필요한 정밀도입니다. 그럼 이제 이 기계가 작동하는 방식 전체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듣다 보면 왜 이게 인류 최고의 공학 작품이라고 불리는지 이해되실 겁니다. 먼저 빛을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만들까요? 녹은 주석방울을 공중에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그 작은 주석방울에 초광력 레이저를 정확히 명중시킵니다. 그것도 1초에 5만 번씩. 이렇게 레이저를 맞은 주석은 순간적으로 플라스마 상태가 되는데 이때 온도가 무려 섭씨 20만 도까지 치솟습니다. 태양 표면 온도의 수십 배에 달하는 열입니다. 바로 이 찰나의 폭발에서 극자외선이 뿜어져 나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빛을 자이스의 초정밀 거울 여러 장으로 반사시키고 또 반사시켜서 웨이퍼 위에 세로를 새깁니다. 1초에 5만 번 떨어지는 주석방울에 레이저를 정확히 맞추는 이 작업이 기계가 돌아가는 내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복됩니다.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이 기계는 부품 10만 개가 단순히 모여있는 게 아닙니다. 10만 개의 부품이 나노미터 단위로 그리고 1초에 5만 번이라는 시간 단위로 완벽하게 협조하는 거대한 오케스트라입니다. 지휘자가 0.0001초만 박자를 놓쳐도 전체가 무너지는 오케스트라요. 그래서 무게 180톤, 가격 3,500억 원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이걸 화물 비행기에 실어 옮기려면 한 대로는 부족하고 여러 대에 나눠 실어야 합니다. 인류가 만든 가장 복잡한 양산기계라는 수식어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계를 왜 전 세계에서 ASM에 단 한 곳만 만들 수 있는 걸까요? 다른 거대 기업들은 왜 손을 놓고 있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ASML의 정체를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흔히 슈퍼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보통 부품을 파는 쪽은 을, 그걸 사는 큰 기업이 갑이죠. 그런데 이 관계가 완전히 뒤집힌 게 ASML입니다. 삼성전자, TSMC, 인텔, 세계 최강의 반도체 기업들이 이 기계를 사려고 줄을 섭니다. 본을 싸들고 가도 순번을 기다려야 합니다. 사는 쪽이 절대적인 우위에 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을인 거죠. ASML이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의 과정 자체가 밥입니다. ASML이 EUV 기술의 첫 시제품을 만든 게 2008년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실제 상업용 칩을 처음 생산한 게 언제냐? 2019년입니다. 시제품에서 양산까지 무려 20년 가까이 걸렸고 들어간 연구개발 비용은 수십억 유로, 우리 돈으로 수조 원에 달합니다. 이것도 ASML 혼자 한 게 아닙니다. 독일 자이스의 거울, 미국 사이머의 광원 기술, 그리고 전 세계 수천 개 협력사가 수십 년간 쌓아올린 기술이 하나로 합쳐진 결과물입니다. 한 나라가, 한 회사가 독학으로 따라잡을 수 있는 성격의 물건이 애초에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제 무대를 중국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중국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자립 의지를 선징하는 것이 바로 국가반도체 산업투자기금, 일명 빅펀드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직접 챙기는 국가 최우선 과제죠. 1기, 2기에 이어 2024년에는 3기 펀드를 조성했는데 누적 투입 규모가 우리 돈으로 65조 원을 훌쩍 넘어섭니다. 반도체 굴기, 중국이 첨단 칩을 자급자족하겠다는 거대한 국가 프로젝트의 실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돈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본으로 기술을 사겠다는 발상의 첫 번째 함정을 보게 됩니다. 빅펀드는 곧 거대한 부패 스캔들에 휩싸입니다. 펀드 운용 책임자들이 줄줄이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고 낙마했습니다.
펀드 총책임자, 핵심 운용사 대표들이 연이어 하정당국의 손에 끌려갔습니다. 국가의 명운을 걸고 모은 돈이 기술 개발이 아니라 일부 인사들의 주머니로 그리고 성과를 부풀린 부실 기업들로 줄줄 새어나간 겁니다. 돈을 쏟아붓는 것과 그 돈이 진짜 기술로 전환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걸 중국은 비싼 수업료를 치르며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돈을 쏟아부은 결과 중국 기술의 현주소는 어디쯤일까요? ASML의 EUV가 막힌 상황에서 중국이 택한 길은 두 갈래입니다. 1번째는 구형 기술인 DUV, 즉 심자회선 장비를 한 개까지 쥐어짜는 방식입니다. 파장이 긴 193나노미터 빛으로 같은 자리에 여러 번 겹쳐서 노광하는 멀티 패터닝 기법을 동원하는 거죠. 붉은 붓으로 같은 선에 몇 번이고 덧칠해서 억지로 가늘게 보이게 만드는 셈입니다. 이 방식으로 중국의 대표 파운드리 SMIC가 7나노 칩 생산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화제성 뒤에 가려진 진실은 가혹합니다. 이 방식은 같은 자리에 빛을 여러 번 접쳐 쪼이기 때문에 미세한 어긋남, 즉 정렬 오차가 누적됩니다. 그 결과가 뭐냐? 바로 수율, 즉 양품 비율의 붕괴입니다. 업고 추정에 따르면 SMIC의 첨단 공정 수율이 30% 안팎에 그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00개를 만들면 70개를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비용은 어떨까요? 같은 5나노급 칩을 만들 때 대만 TSMC보다 원가가 최대 50%나 더 비싸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만들 수는 있지만 더 비싸게 더 많이 버리면서 만드는 겁니다. 비즈니스로는 답이 안 나오는 구조죠. 이번째 길은 아예 자체 노광 장비를 만드는 겁니다. 중국에는 SME라는 노광 장비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SI 캐리어, 위량성 같은 신생 기업들이 잇따라 등장하며 자체 DUV 장비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SI 캐리어는 한때 6조 5조 원이라는 거대한 기업가치 평가를 받으며 중국 반도체 장비 굴기의 상징으로 떠올랐죠.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중국 토종 장비의 현주소는 ASML과 비교하기 민망한 수준입니다. SME의 자체 개발 장비가 양산에 성공한 것은 90나노 공정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랜 시간 매달려 현재 도전하고 있는 것이 28나노 침지식 DUV 장비입니다. 28나노라는 숫자 한번 곱씹어봐야 합니다. ASML이 2008년경에 이미 양산했던 기술 수준이 거기 있습니다. 20년 가까운 격차가 돈을 그렇게 쏟아붓고도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자체 장비로 10나노 이하 양산에 도달하는 건 빨라야 2030년 이후가 될 것으로 봅니다. 앞서 분해했다가 망가뜨려 ASML에 전화를 건 그 굴욕적인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이 거대한 기술 격차의 상징이었던 셈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여기서 2025년 판을 흔드는 충격적인 소식이 터져나옵니다. 이른바 중국판 맨해튼 프로젝트입니다. 맨해튼 프로젝트가 뭐였죠? 2차 대전 당시 미국이 원자폭탄을 만들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비밀리에 총동원했던 그 프로젝트입니다. 중국이 EUV 장비를 만들기 위해 똑같은 방식의 비밀작전을 가동했다는 겁니다. 무대는 선전에 한고도 보안연구소, 그리고 2025년 초 이 연구소에서 EUV 장비에 작동하는 시제품이 완성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의 디테일은 마치 첩보 영화 같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 인력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ASML 출신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중국계 전직 ASML 직원들, ASML의 광원 기술 책임자였던 인물까지 합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중국은 2019년부터 해외에서 일하는 반도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공격적인 인재 영입에 나섰습니다. 제약 보너스만 우리 돈으로 수억 원, 주택 구입 지원금까지 얹어주는 파격적인 조건이었죠. 그런데 이 시설의 작동 방식이 충격적입니다. 영입된 베테랑 엔지니어는 받은 신분증에 자기 이름이 아닌 가짜 이름이 적혀 있는 걸 보고 놀랐다고 합니다. 시설 안에서는 모두가 가명으로 불렸습니다. 옛 ASM의 동료를 그 안에서 마주쳐도 서로의 본명을 부르면 안 됐다는 겁니다. 국가안보로 분류된 기밀이라
외부의 그 누구도 이들이 무엇을 만드는지, 심지어 이들이 거기 있다는 사실조차 알아선 안 됐습니다. 화웨이 소속 연구원들은 아예 현장에서 숙식하며 근무 주간에는 집에도 못 가고, 더 민감한 작업을 맡은 팀은 휴대폰 사용까지 제한당했다고 합니다. 팀끼리도 서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게 철저히 격리됐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컨트롤 타워는 중국 정부, 그 중심에는 시진핑의 측근이 있고, 실무는 화웨이가 칩 설계부터 장비, 생산, 최종 제품까지 전 공급망을 총괄하는 부조입니다. 화웨이 CEO 런정페이가 직접 최고 지도부에 진척 상황을 보고한다고 할 정도로 국가의 명운을 건 총력전입니다. 목표는 단 하나, 미국을 중국의 공급망에서 100% 몰아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선전의 시제품은 극자외선 빛을 만들어내는 성공했습니다. 13.5 나노미터의 그 까다로운 빛을 뿜어내는 데까지는 도달한 겁니다. ASML CEO가 2025년 4월에 중국이 이 기술을 개발하려면 아주 오랜 세월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시제품의 존재가 드러난 거죠. 여기까지 들으면 결국 중국이 해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이 모든 이야기의 진짜 핵심, 돈으로도 시간으로도 인재 빼오기로도 넘지 못한 마지막 벽이 등장합니다. 빛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을 다루는 눈, 바로 거울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극자외선은 렌즈를 통과하지 못해서 거울로만 다뤄야 한다고. 그리고 그 거울은 독일 자이스가 만드는 독일 국토를 펼쳐도 굴곡이 1mm가 안 되는 인류 최고의 정밀 광학계라고요. 중국의 시제품이 ASM의 장비에 비해 형편없이 뒤떨어지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이스 같은 광학 시스템에 도무지 구할 수도 만들 수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ASML의 장비는 학교 버스만한 크기의 협 80톤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 크기를 그대로 복제하는데 거듭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느냐? 출력을 억지로 끌어올리기 위해 시제품을 ASM의 장비보다 몇 배나 더 크게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교하게 압축하지 못하니 덩치로 밀어붙인 겁니다. 소식통들은 이 중국 시제품을 두고 ASM의 장비에 비하면 조잡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작동은 하지만 테스트가 겨우 가능한 수준이라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기계는 아직 단 한 개의 실제 작동하는 칩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부품은 어떻게 도달했을까요? 더 충격적입니다. 중국 연구팀은 중고 시장에 나온 구형 ASM의 장비에서 부품을 뜯어내 재활용하고 여러 중간거래 업체를 거쳐 ASM의 협력사의 부품을 우회 구매했습니다. 일본 니콘과 캐논의 수출 제한 부품까지 끌어다 썼다는 정황이 나옵니다. 심지어 알리바바 경매 같은 플랫폼에서 구형 노광 장비가 거래된 기록까지 확인됐습니다. 자체 기술로 만든 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부품을 긁어모아 따깁게 한 겁니다. 그리고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갓 대학을 졸업한 신입 100여 명으로 구성된 팀이 있는데, 이들의 임무가 뭐냐? EUV와 DUV 장비의 부품을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의 책상마다 개별 카메라가 설치돼서 부품을 뜯고 다시 맞추는 과정을 일일이 촬영합니다. 부품을 성공적으로 재조립한 직원에게는 보너스가 지급됩니다. 이게 중국 노광 장비 노력의 핵심 작업이라고 묘사됩니다. 분해와 재조립, 처음에 말씀드린 그 굴욕적인 사건이 6년이 지난 지금도 본질적으로 같은 자리에서 반복되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이야기에서 우리가 진짜 건져야 할 홈차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중국은 돈도 인재도 국가의 의지도 다 갖추고도 이 벽을 못 넘는 걸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기계는 베낄 수 있어도 20년의 시간은 베낄 수 없다는 것. ASML의 EUV 기술은 단순한 설계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20년에 걸쳐 수만 번의 실패와 미세 조정 끝에 쌓인 묵지의 결정체입니다. 거울 한 장을 말고 닦는 노하우, 1초에 5만 번 레이저를 정확히 명중시키는 제어 기술, 10만 개 부품을 나노미터 단위로
격렬하는 조립의 손맛. 이런 것들은 보면에 적혀있지 않습니다. 직접 수없이 해보면서 몸에 새겨진 경험입니다. 그래서 설계도를 손에 넣고 핵심 인재를 빼오고 이 부품을 긁어 모아도 그 사이를 잇는 시간의 축적이 비어 있으면 기계는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분해는 했지만 다시 조립하지 못한 그 사건이 이 모든 진실을 한 문장으로 보여줍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이 기술은 한 나라가 독점한 게 아니라 네덜란드 ASML, 독일 자이스, 미국 사이머, 일본의 소재 기업들이 수십 년간 분업하며 쌓은 글로벌 협업의 산물이라는 점입니다. 중국이 미국을 100% 몰아내겠다며 모든 걸 혼자 다 만들겠다고 선언한 순간 사실은 가장 어려운 길을 자처한 겁니다. 인류가 수십 년간 나눠서 해온 일을 분쇄된 상태에서 혼자 처음부터 다 하겠다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이 거대한 기술 전쟁을 자산을 지키려는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3가지 관점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1번째, 단기적으로 ASML과 그 생태계의 해자, 즉 경쟁자가 넘볼 수 없는 진입장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단단합니다. 2025년 중국의 시제품 소식에 ASML 위기설이 돌기도 했지만 빛을 만든 것과 양상 가능한 칩을 만드는 것 사이에는 여전히 거대한 강이 흐릅니다. 시장의 공포나 환호에 휩쓸려 성급하게 판단할 단계가 아닙니다. 실제 작동하는 칩이 나오는지, 수율이 어디까지 오르는지 그 구체적인 데이터를 냉정하게 추적해야 합니다. 2번째, 그렇다고 중국을 과소평가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전문가들조차 예상보다 빠르다고 평가합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니라 시간 문제라는 거죠. 상업용 EUV가 이미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중국은 적어도 맨바닥에서 시작하는 건 아닙니다. 2030년이라는 시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국이 DUV 멀티 패터닝으로 어디까지 버티느냐가 혐오 반도체 공급망의 지형을 바꿀 변수입니다. 이 흐름은 반도체 소부장, 즉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의 운명을 좌우하고 나아가 한국의 핵심 산업이 메모리 반도체의 경쟁 구도에 직접적인 파장을 미칩니다. 3번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의 본질은 기술 패권 전쟁이 곧 자산 시장의 가장 강력한 변수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금리와 환율만 보면 됐습니다. 이제는 거기에 더해 어떤 기술을 누가 주고 있느냐가 국가의 흥망과 기업의 주가를 가릅니다. EUV 장비 한 대를 둘러싼 이 싸움이 미국과 중국의 채권 경쟁의 최전선이고 그 결과에 따라 글로벌 자본의 흐름이 통째로 바뀝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 전쟁의 한복판에 놓여 있는 겁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진짜 가치 있는 것은 쉽게 복제되지 않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빠르게 베낄 수 있는 것에는 진정한 해자가 없습니다. 시간이 쌓여야만 만들어지는 것, 수많은 실패 위에서만 튀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무너지지 않는 가치의 본질입니다. 이건 한 나라의 반도체 전략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자산을 어디에 쌓아 올릴지를 고민할 때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남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시간이 축적된 자산, 그게 위기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기계 한 대가 우리에게 가장 값진 투자 원칙을 가르쳐주고 있는 셈입니다. 모래알의 백과사전에 새기는 그 빛처럼 진짜 통찰은 아주 미세한 디테일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 디테일을 읽어내는 사람이 결국 시장의 흐름을 앞서갑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그리고 복잡한 경제의 이면을 함께 파헤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날카로운 인사이트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